앞에 이제까지 인공지능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인공지능이 참 놀랍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 같으면은 저걸 내가 어떻게 할까 좀 어렵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학생으로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인공지능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을 정복하든지 인공지능을 이해하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발에서부터 날아가는 것까지 실제로 그것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머리를 컴퓨터에 집어넣는 게 인공지능이죠. 근데 사람 머리를 컴퓨터에 집어넣는데 이 사람은 단어도 있고 모양도 알고 모든 것들이 있는데 실제 뇌를 해부해보면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단어라는 것도 없고 어떤 그림이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뇌 안에를 보면은 온통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이라는 말은 굵기가 있거나 크기가 있거나 다 그냥 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과 같은 엄청난 복잡한 기계가, 브레인이 결국은 수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수학하고 인공지능하고 연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건 제목이고요. 잠시 명견말리에 나왔던 내용인데 한 4분짜리인데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바로 수학이다. 조봉환 박사는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수학 교육은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단어, 꿰뚫는 것이에요. 쉽게 알면은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 명료하면은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꿰뚫었기 때문에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쉽게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수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명견말리 팀은 조봉환 박사와 수학 교육 실험을 진행했다. 수원의 효원초등학교 6학년생 9명에게 중고등 과정의 수학을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쳐 보았다. 곱하기는 직사각형이야. 근데 이렇게 같으니까 이제 정사각형이지. 아래가 15, 끝에가 1. 그러니까 몇이야? 31. 간단하지? 인수분해 같은 공식 대신 수의 제곱, 수열, 미적분 등 수와 도형의 변화를 조 박사가 개발한 시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가르쳤다. 맞아? 조 박사는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4주, 12시간의 수업을 마치고 초등학생들을 테스트해봤다. 총 3개의 문제를 냈는데 그중엔 2014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미분 문제도 있었다. 9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그림을 그리거나 블록을 활용하는 등 끊임없이 생각하며 문제를 풀었다. 같은 문제를 서울대에서 수학 통계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풀게 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모두 공식을 사용해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었다. 초등학생들은 공식을 쓰지 않고 수열, 미분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었다. 3번 문제는 대학생들이 약 15분, 초등학생들은 5분 만에 답을 냈다. 지금까지의 수학이라는 것은 답을 내기 위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열심히 하고 답만 내면 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서 답을 내는 건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건 다 기계가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인사이트,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다음을 예측하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4주 동안 효원초등학교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모습이었지만 초등학생들은 직관적으로 무슨 그림을 그리는 듯한 형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제 옆에 그 실험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 한 달 동안 중고등 과정의 수학을 공부했는데 평소 배웠던 수학 공부랑 이번 4주 동안 하는 공부가 어떻게 달랐어요? 기존의 수학 문제는 하드 아이스크림처럼 딱딱했는데 이번에 배운 거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되게 부드러웠어요. 아, 그래요. 수학 문제가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웠어요. 아, 평소 교실에서 배우던 수학은 그럼 어려웠어요? 솔직히 네. 또 그 옆에는 효원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 달 동안 아이들의 이 수업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아이들로부터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반신반의하면서 참여를 했는데 한 달 뒤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수학을 네. 좋아할 수가 있을까. 2시간 동안 계속 수업을 하는데도 지루하지 않게 앉아있는 거 보고 더 놀랐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 그럼 원래 수학 영재는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정복할 수 있는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삼성 부사장을 하다가 나와서 지금은 교육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게 뭐처럼 보여요? 예? 고양이. 누구나 다 알아요. 고양이도 고양이인지 알아요. 이게 이제 제가 1980년대 말에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USG로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갔을 때예요. 그때 인공지능 수준으로 이것을 딱 재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 식빵이라고 대답을 해요. 약간 식빵처럼 생겼잖아요. 큰 대부분의 것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런 것들을 사실 인지를 하지를 못했어요. 단지 컴퓨터는 빠르고 저장을 많이 한다는 거. 그건 뭐 워낙 잘하니까. 그랬고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듣고 이해하고 직관적인 건 전혀 할 줄을 몰랐어요. 그때 당시 아까 그 거머리 나왔었죠. 쭉 올라가서 약 뉴런 개수가 사람이 1000억 개인데 신경세포가 쭉 내려가서 개구리가 약 1000만 개 정도예요. 정확히는 1600만 개. 그때 수준이 개구리를 연구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죠. 그랬던 그랬던 그 수준이 지금은 이렇게 이 중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사진이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오른쪽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보세요. 왼쪽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왼쪽이 압도적으로 맞네. 둘 다 인공지능이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의 현재를 말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들으셨겠지만 인풋을 100장의 사진을 계속 넣고 계속 보여주고 너가 그려봐라 해가지고 새로 나온 인물이에요. 2개가. 엄청나죠? 좀 이따 이야기하고. 이것은 작년 크리스티라는 그 옥션에서 그림이 팔린 거예요. 여기 제가 답을 시간이 없어서 써놨는데 중간께 AI가 그린 거예요. 이게 무려 AI란 말이 없이 팔았는데 43만 불에 팔렸어요. 양쪽은 앤디 워홀하고 로이 리텐슈타인 유명한 사람이죠. 양쪽이 한 7만 불 정도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인공지능이 창의력이라는 게 있어졌다는 거예요. 있어졌다는 거.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차차 보는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이게 보통 우리가, 이건 다 아시죠? 워낙 유명했던 사건이니까. 울잖아요. 이렇게 울음이라는 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냥 지고 이기고 해서 우는 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보면 인류의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나? 기계가 다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속에 갇힌 거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학, 우리가 항상, 골치 아파한 수학 문제도 보면은, 이거 바로 풀 수 있겠어요? 이과는 좀 배웠죠? 근데 이걸 풀고 나서 대학교 가면 다 까먹어요. 전혀 몰라요. 수학과 빼놓고는. 근데 이런 문제조차도 울프람 알파라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앱에다가 쳐서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대충 인테그레이시라고 쳐도 되고 인테그랄이라고 쳐도 되고 식만 맞게 쳐서 넣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줘요. 그래프까지 다 그려서. 그리고 저 위에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써 있는 걸 누르면은 하나 그렇게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훨씬 잘 풀어주죠. 그리고 왜 풀어주는 데까지 다 나와요. 아주 정확하게. 그러면 이 기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학 문제를 기계적으로 푼다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답을 낸다는 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80만 원짜리 핸드폰보다 훨씬 늦기 때문에 100만 명이 풀어도 100만 배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를 보면 대부분의 어떠한 많은 것을 내포하는데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는 그래도 사람을 위한 기술 발전이에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제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뇌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배제된 세상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된다든가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상태에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건 의미가 전혀 없어요. 모두 다 알다시피 의사 100명을 모아봐도 IBM 저기에 돌리는 게 훨씬 암 진단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다라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 것대로 하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기존 것대로 하면은 그냥 죽어요. 아까처럼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재 교육이 이래요. 이게 이제 얼마 전 작고하신 엘빈 토플러가 말한 거죠. 필요하지도 않을 거, 존재하지도 않을 지식, 거기에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기라도 오면은 좀 이렇게 기쁘고 여행이라도 다니면 추억이라도 쌓이고 그런데 온통 온 시간을 쏟아 부어서 쓸모없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그 수학 공부가 아까처럼 울프람 알파에 쳐서 착착착 나오는 거 이상으로 내가 다른 걸 알고 있다, 속으로. 그러면 괜찮지만 그 답을 낸다,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활의 절망의 12년을 우리가 지나요, 초중고를. 그래서 이런 어떠한 사진도 나오고, 이 수학 시간인데. 그런데 이게 수학을 하면 떠오르는 거를 이제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 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뭐 공감이 가지 않아요? 안 가요? 수학을 잘 하시나?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수학이 나의 천사고 보약이고 정말 하고 싶은 거고 상상력을 키워주는 거고 내 삶을 도와준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랬어요. 그래서 인생이 좀 편했어요. 이게 인류에서 가장 큰 스포츠 축제인 축구인데 이 월드컵인데 월드컵에
로보컵이라는 로봇 월드컵 대회가 있어요. 매년 개최해요. 데니스 홍이라는 교수님 아세요? 네, 그분이 여기에서 우승을 하셨어요. 14년도인가. 그래서 유명해지신 거예요. 이게 제 1회에서 제가 우승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때가 제 1회, 보통 이게 이제 인공지능 학회에서 여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이번에는 아마 호주에서 여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열어요. 1회는 일본에서 했었어요. 그때 지금처럼 해서 참여를 못 할 것 같았는데 하여튼 어떻게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건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이란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뭘 했냐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카네기 멜론도 나오고 엄청 유수한 대학에서 다 나왔었는데 이 친구가 이 로봇을 토이즈러스에 가서 그 장난감에게 샀어요. 사가지고 다 띄어내고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킥하는 것 달고 앞에 카메라 달고 그 다음 여기다가 펜티엄을 올려서 이제 스스로 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봇이니까. 그리고 그 위에 모든 프로그램은 제가 다 짰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지를 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건 다 제가 소프트웨어를 이제 짜서 올렸어요. 애는 일한 애인데 그냥 뭐 했냐 이제 뭐 햄버거 사다 주고 콜라 사다 주고 이제.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대변인 같은 거 있죠. 영어를 되게 잘해가지고 이 친구 말 듣고 있으면 자기가 한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덕을 본 거죠. 왜 그러냐면 논문을 쓰면은 같은 팀이기 때문에 다 뒤에 이렇게 써지요. 요즘 말하면 저자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1등을 했는데 아까 처음 본 사진은 사이언스라는 그 유명한 과학기술 잡지에 나온 사진이에요. 제 사진이. 근데 이제 이게 나고야의 그 축구장인데 이걸 한번 거기 상대 팀들은 굉장히 이거의 전문적인 박사 그 랩에서 나왔고 저는 전공은 인공지능이지만 이런 로봇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계가 좀 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쪽은 상대 팀들은 너무 멋진 기계를 다 가지고 나와요. 원래 이제 거기 펀디를 받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인지를 너무너무 잘해요. 여기 보면 이게 그 터미네이터 같은 데서 사물 인지하는 거 있죠? 엣지 디텍션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입체감도 다 알고. 그래가지고 얘네들 걸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문제는 그거에 시간이 너무 걸려요. 하는데. 제가 이걸 받아봤을 때 첫 그 룰이 뭐냐면은 딱 간단해요. 볼은 빨간색, 플로어는 그린, 그리고 이 볼대는 하얀색.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것만 샘플링을 해서 인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이 계속 계산하고 있는 시간 동안 그냥 볼을 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 축구의 목표는 볼을 많이 넣는 거잖아요. 볼을 많이 넣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지할 필요가 없어요. 적의 모습을 인지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모양 알 필요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하고 볼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돼요. 그것만 가지고 핵심을 꺼내서 빨리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수많은 문제가 이래요. 수학을 포함해서. 이게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통 유식한 말로 추상화라고 해요. 그죠? 디테일을 없애고 본질을 보는 것을 추상화라고 해요. 그것의 대가인 분이 이제 피카소라는 유명한 분이죠. 이 피카소가 이 황소를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은 이렇게 그렸어요. 선 몇 개죠? 근데 친절하게도 이 과정을 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무시하는 과정이 들어간 거죠. 이 무시를 하면서 쭉 무시하고 제일 끝에 이렇게 딱 하나가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선 몇 개를 가지고
이 황소가 가지고 있는 몸매가 좀 이상하네. 몸매 육중함. 그리고 저희는 뿔 같은 거를 가지고 뭐 용맹함. 그리고 저기 이렇게 이쪽으로 갈게요. 잘 안 보여. 여기 보면 뭐 심볼도 있고 이게 황소라는 남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 뭐 다리에 굵기, 털, 얼굴, 눈, 코, 입 다 무시했잖아요. 무시하고 딱 필요한 것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재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추상화, abstraction. 아까 뭐 이렇게 쭉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개가 나와 있죠. abstraction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말할 때 막 말하면은 거기서 핵심 하나 꺼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라고 보면은 방금 말한 추상화. 이제 추상화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다 무시하고 본질을 꿰뚫자는 거죠. 이거에 대치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천재의 특징. 뭐냐면은 바로 형상화. 살을 붙이는 과정이에요. 살을 붙이는 과정.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이 어떻게 탄생했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람 얼굴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하는 일은 추상화예요. 그러니까 뭔만 꺼내냐면은 머리카락 어떻게 생겼다. 인도 사람 같다. 여자 같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입술이 뭐 이렇게 생겼다. 이가 여기 보면 이도 어떻게 좀 깨진 것까지 다 했잖아요? 컴퓨터가 그렸는데 이런 거 있다. 스카가 있다. 이런 것들을 특징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이게 예를 들어 픽셀이 100만 개 있으면은 그 100만 개를 줄여서 어디로 갖고냐? 피처. 아까 말한 특징만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추상화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 그 추상화 과정을 가지고 살을 붙이기 시작해요. 뭘로? 훈련은 자기를 다시 한번 줘요. 이 사진을 줘요. 그러면 살을 붙이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시스를 움직여서 이것을 형상화를 시켜내는 거예요. 그럼 형상화를 시키면 보통 자기처럼 나오지는 않죠. 자, 이렇게 추상화를 하고 형상화를 하는 게 엄청난 능력인데 그럼 창조는 뭐냐? 놀랍게도 추상화를 한 다음에 추상화를 하면은 인도 사람, 여자 이런 것들이 피처가 꺼냈잖아요. 그러면 훈련을 안 시켰는데도 아까 말한 흑인 모르더라도 흑인, 여자 그러면 여자 쪽에서 피처를 가져오고 흑인을 만약에 줬으면 흑인 쪽에서 피처를 가져와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통 예술가들이 하는 어마어마한 천재적인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추상화나 아니면 그걸 형상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이 관계로 보기예요. 사물을 보고 관계로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건 수학으로 하나 예를 들면은 6x-48은 0 이거 풀으려면은 대부분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워낙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2항 넘어갈 때 부호를 반대로 한다. 그 다음 6으로 나눈다. 그 다음 9구단을 외워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기계적인 거잖아요. 2항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도 좀 어렵지만 물론 다 하면은 답은 나와요. 그 답 나오도록 훈련을 받아서 맞는 말이니까.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관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앞에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게 역사지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다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팩트인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없이 그냥 저런 때는 넘겨 뭐 위아래 곱하면 내항곱 뭐 위항곱 합하면 같아 뭐 그런 거 x제곱은 앞에 걸 미분하면 나오고 여기는 하나 줄여 뭐 이런 것들은 다 요령이에요. 지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요령을 가지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보고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저기 빼기는 차이, 0은
없다는 걸 있다고 나타내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는 없다. 그럼 이때부터는 언어의 영역이에요. 수학이라는 게. 언어를 잘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말을 바꿔서 할 줄 알아요. 그죠?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같다. 아, 양쪽이 같구나. 라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관계로 보는 힘은 수학에 있어서 우리가 공식마다 로그, 분수, 새로운 루트 이런 것들은 다 관계예요. 관계로 보면 쉬워져요. 분수라는 게 위아래 관계로 보면 단순히 자연수잖아요.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정수라고 할 수 있고, 그럼 보면은 쉬워요. 그 관계로 알으니까 엮어져요. 그래서 이런 걸로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 곱하기 x는 얼마냐잖아요. 그냥 저걸 나누면 안 되죠. 그냥 6 곱하기 8은 8이니까 검산까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기계적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문제는 그래도 괜찮지만 우리가 막 수능 보면 죽으라고 풀었는데 막 중간에 루트도 나오고 뭐 i도 나오고 하다가 끝에 가면 허무하게 답이 3 뭐 그러잖아요. 0?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부를 다 잘못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문제를 풀 때 막 복잡한 분수식이 나오다가 끝에 답이 나왔다. 끝에 답을 심플하게 만들려고 낸 게 아니고 실제 안에가 심플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식대로 풀으니까, 공식은 기계한테 시키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그쪽으로 풀으라니까 문제를 합리화를 시키네, 그 식에 맞춰서.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응용 문제를 풀잖아요. 새로운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그냥 그대로 쉽게 연결된 답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 변화, 아까 그 나온 것들, 그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을 한다는 것은 변화를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예측할 필요가 없으니까 변화가 있어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한다, 변화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변화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총체적으로 제가 하나를 제가 보통 이제 깨쳐라고 하는데 애니메이션을 쭉 만들었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볼까요? 한번 보세요. 좀 소리 좀 키워야 돼요. 첫 수가 1이니까 큐브 하나 놓고, 두 번째 수가 3이니까 3개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한 개 놓여 있으니까 2개만 가져다 놓으면 돼요. 세 번째 수는 7이니까 4개만 더 가져다 놓으면 전체가 7이 되죠. 그 다음 수 13이 되려면 6개 더 놓고, 그럼 전체가 13. 그 다음 수 21을 맞추려면, 그렇죠, 한 줄 한 줄이 모두 변화들이에요. 자, 이제 저 멀리 있는 수를 예측하려면 전체 판도를 봐야 해요. 전체적인 패턴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이미 패턴이 뭔지 파악했어요. 뒤에서부터 패턴을 쭉 그려봐요. 제일 처음이 이상하죠. 다른 곳과 달리 여기만 2개 차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으면 패턴에 맞아 떨어지겠어요? 여기서 힌트, 무시. 수학은 무시. 그 중에서 위치 무시.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니 이제 패턴이 딱 맞네요. 근데 우리가 10,000번째 수가 무엇인지를 예측해야 하니까 이 전체의 수를 알면 돼요. 단 아무런 공식 없이 가장 쉽게 생각나는 것 13579. 왜? 이것들을 합하면 바로 스퀘어 5의 제곱. 그런데 이쪽을 보니 0, 2, 4, 6, 8이네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빌려올 데가 없으니까 없는 곳에서 하나씩 빼와요.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그럼 이제 13579 됐어요. 전체적으로 10,000번째까지 모두 세면 되죠. 여기 10,000개 줄을 모두 합하면 10,000 스퀘어드, 10,000 제곱이죠. 아래쪽은 쭉 하나씩 빠져서 10,000개가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10,000. 그리고 아까 옮겨놓은 거 1개. 이제 이걸 모두 합하면 10,000 스퀘어드 빼기 10,000
더하기 1. 예측, 변화, 패턴, 추상화 등등. 그리고 바로 컴퓨테이셔널 띵킹의 핵심이에요. 컴퓨테이셔널 띵킹은 코딩 교육이나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능력이에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깨봉. 제가 이걸 줄여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게 이제 아까 그 병렬말에서 서울대 애들이 이렇게 막 계산하다가 틀리는 거 있잖아요. 계산하다 틀리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가져다 대니까 애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막 하다가 틀려요. 계산이 많으면 틀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더하기가 변화를 만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마이너스라는 것을 형상화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다 풀려요. 공식이라는 것은 그냥 몸에 새겨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령 공식은 내가 알면서 그냥 저절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응용이 가능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천재 뇌구조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추상화, 형상화, 관계로 보기, 변화파, 이게 다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언어가 인공지능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하는데,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잘한 기업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다 아는 회사들이죠. 아마존은 책방 하던 작은 회사였어요. 제가 미국에서 오라클에서 근무할 때 아마존에서 와요. 어떻게 이 컴퓨터를 쓰면 좋냐고. 근데 걔들 수준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우리 컨설팅이 나가가지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래갖고 직접 와요. 오라클 본사로. 얘네들은 그때부터 고객은 분석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분석이 2000년대부터 고객이 원하는 건 무조건 분석을 해서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방의 사고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 넷플릭스는 그때 제가 거기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을 때 옆에 조그맣게 큰 길가에 조그맣게 2층짜리 창고에서 비디오 가게를 하던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 비디오를 이메일로, 메일로 보내줘요. 보내주고 항상 거기에 체크를 하게 만들어요. 어떤 걸 봤다? 이거 재밌다? 다음 보고 싶은 거. 그걸 가지고 데이터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VHS 그 비디오를 가지고 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을 다 장악을 한 거죠. 나머지도 다 인공지능 회사죠. 이게 세계 10대 기업인데, 보면은 2000년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1등부터 8등까지가 다 인공지능과 관계된 회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은 한꺼풀 걷기면 다 수학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예전에 하나 있었죠. 저 1등하고 2등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을 합하면 우리나라 전 회사를 다 합친 것보다 커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를 이제 잘 해야 되죠. 지금 인공지능 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과 차별화된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지,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쓸모가 없이 도태된다 이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 아까 말했지만 인공지능을 조금 공부를 하면은 거기에 다 기본적인 게 추상화, 형상화, 관계로 보기, 그리고 변화를 읽어서 다음을 예측하기. 이게 전체예요. 근데 이것들이 정확히 수학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재밌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재밌는 것으로 수학을 배워야 되는데 공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공식화가 된 상황에서 이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내 걸 버린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주어진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남이 주어진 세계에 사는 건 이제 끝났잖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창의력이 없으면은 남이 설계해 놓은 거에서 그대로 거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설계하든 새로운 상품을 설계하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옆에 독수리는 날개가 부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없게 요령 공식이 오면 다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서울대를 나와도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는 전혀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 많이 외우고 서울대 간 것보다 공식 안 놀고 팽팽 놀다가 창의력만 좀 여유를 남겨놓은 사람이 훨씬 더 잘해요.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면은, 지금은 우리는 학벌을 너무 많이 따지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미 학교를 이야기를 안 해요. 5년이 지나면 학교 이야기를 안 해요. 학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능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교에 기대니까. 그리고 쳐주지를 않아요. 그 세상이 금방 와요. 물론 좋은 학교를 가는 건 좋죠.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얻고 새로운 것을 흡수하고 싶을 때는. 좋은 학교는 좋다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롱텀으로 서바이벌을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리타이어를 하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취직을 해가지고 리타이어하는 때가 2060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분의 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5년이면 엄청난 테크놀로지 어드밴스가 있는데, 그러면은 5년 후부터 시작해서 약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생활할 사회가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것을 해야 된다. 하여튼 여러분은 세상을 설계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